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LC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출기죠. UV 디텍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UV 디텍터에 대한 구조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알아봤으니까 디텍터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포에 대한 문제, 기포로 생기는 문제와 이것들을 또 줄이는 방법. 네, 두 번째는 검출기 자체에서 이제 그 이동상에 노출이 많이 되죠. 새는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인을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막힘 현상이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검출기 쪽에서 블러키지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적절한 그 플로우 셀의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UV 검출기에 사용되는 플로우 셀의 부피가 크게 되면은 다이루션 이펙트에 의해서 피크가 밴드 브로드니 피크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출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사실 검출기의 구조는 아니고요. 검출기에 있는 플로우 셀의 구조죠. 검출기를 원래 광원이 되는 UV 램프와 그 다음에 UV 셀, 그 다음에 UV 셀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을 감지를 해서 업설번스를 계산을 해주는 포토 다이오드,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샘플이 들어있는 이동상이 흐르는 플로우 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플로우 셀은요,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블럭에다가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블럭, 이렇게 생긴 스테인리스 스틸 블럭에다가 여기다 지금 그러니까 블럭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cm 정도예요. 1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경이 1mm인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 그릴 뚫은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동상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플로우 셀의 부피가 바로 파랗게 지금 빛금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용액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 밀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통과할 수 있으면서 밀봉을 할 수 있도록 양쪽에다가 석영으로 되어 있는 렌즈 두 개를 끼웁니다. 그 다음에 밀봉을 위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게스켓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게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밀봉을 위해서 스테인리스 블럭과 그 다음에 렌즈 사이에 끼워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뚜껑 같은데 밀봉하기 위해서 뚜껑 같은데 보면 거기 뭐 고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오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게스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게스켓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석영으로 되어 있는 석영 재질의 렌즈를 낀 다음에 캡으로 꽉 막아서 밀봉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샘플을 함유한 이동상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나가는 곳입니다. 방향을 지금 같은 방향이라 지금 엇갈려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요 직경이 한 0.12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죠. 분석 대상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이동상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될 겁니다. 희석이 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 빛이 UV가 통과를 하면서 이제 흑광도가 계산된 이동상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UV 흑광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은 들어오는 빛의 세기, 우리가 보통 이제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인텐시티, 자외선의 세기입니다. 셀을 거쳐서 나온 빛의 세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투과도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들어오는 빛의 세기에 대해서 투과돼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곱하기 100을 한 것이 바로 트랜스미턴스, 투과도가 되는 것이고요. 업설번스는 어떻게 됩니까? 업설번스는 트랜스미터스 요 값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는 것은 빛의 세기고요. 사실 업설번스를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업설번스는 측정한 빛의 세기를 가지고 로고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업설번스 자체를 측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UV 디텍터에서는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계산을 해주는 그런 일까지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돼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이동상, 이 안에서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우셀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압력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이상 이 안에서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동상이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서 새어 나오냐면요. 지금 게스켓이라고 하는 요거, 그죠? 예, 보통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신축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예, 신축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이쪽을 또 꽉 밀면은 이쪽으로 게스킷을 통해서 이렇게 새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동선이 이렇게 적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광도에 영향을 미친다.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심하게 쪼개지지만 이제 막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면 즉시 플로우를 멈추고요. 그 다음에 디텍터를 보고 만약에 여기 이제 이동선이 새어 나온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이제 닦아서 끼워가지고 보는 것이죠. 보통 이게 한번 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압력이 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심하게 압력이 걸려서 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툭 하면 새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어쩌다 한번 샜는데 그렇게 압력이 크게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압력을 정상적으로 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 새는 상태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기기마다 이런 이제 그 UV 셀이 견딜 수 있는 압력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는 뭐 120바까지 견디고 어떤 기기는 뭐 200바까지 견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PLC 매뉴얼을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사양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플로우셀에 그 이상의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분석 대상 물질이 없이 이동상만 플로우셀을 이렇게 흐르는 정상 상태에서 이동상의 굴절률은요 흑광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의 차이와 그 다음에 빛의 세기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굴절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업설번스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동상의 굴절률이 결국은 업설번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 하면은 이 액체의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또 농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압력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굴절률 변화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같은 조성의 이동상이 흐르더라도 업설번스가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온도가 될 수 있죠. 농도나 압력은 어차피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온도가 이제 실온에서 그냥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RI 디텍터 같은 경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제 장치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UV 검출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여기에 열교환기 히트 익스체인저가 캐필러리 형태로 이제 이렇게 쭉 쌓여 있어가지고 이 안에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플로우셀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안에서 에어 버블, 그러니까 기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동상의 기포를 다 제거를 하죠. 디게싱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컬럼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다시 기포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HPLC 시스템에서 가장 압력이 높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컬럼이 있고요. 컬럼 앞쪽에 이제 인젝터가 있죠. 그 다음에 컬럼을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디텍터에서 디텍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스트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압력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디가 되면 펌프에서부터, 그죠? 펌프에서부터 컬럼 앞단까지가 가장 많은 압력이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럼 헤드, 컬럼 앞단이 HPLC 시스템에서 가장 압력이 높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상이 컬럼 안을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통과를 하면서 이 안에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계속 이제 밖을 막 밀어내겠죠. 그러다가 컬럼을 통과해서 나오면은 이 앞단보다는 훨씬 더 적은 압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역시 이 앞에서 높은 압력이.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은 부피가 작은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출기호고 검출기 안쪽에 또 압력이 이제 보통 대기압보다 높죠. 그리고 검출기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이제 대기압과 같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기체가 액체 안에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버블로 기포로서 어떻게 좀 점점 그 기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굉장히 작은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칼럼을 통과를 하면서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기체가 이제 버블로서 기포로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생기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기포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흐름이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제 흐르니까 보통 이제 다 잘 쓸려 나갑니다. 예, 나가는데 아주 미세한 기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잘 나가지 않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놈이 어떻게 흐르면서 여기 계속 이제 이동성이 흐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막 통통 튑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디텍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포가 있으면은 피크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이즈가 좀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요런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압력이 떨어지면은 기포가 점점 크기가 커진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압력을 좀 약간 올려줍니다. 압력을 갖다 무작정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제 셀이 압력에 의해서 이제 리크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플로우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력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압력을 좀 주더라도 나가는 부분에 어떤 그 튜빙을 갖다 꽉 막아가지고 압력을 주는 것보다는 뭐 캐필러를 갖다 끼워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압력을 줘서 그럼 압력을 주면은 이 안에 있던 기포가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동상과 잘 쓸려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버블을 없앨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플로우셀 부분이 이제 리키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새는 경우죠. 보통 그 샌다고 하는 현상은요, 압력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보통 많이 셉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쪽에서는 그렇게 새는 현상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압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 새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압력이 지금 플로우셀이 있고, 지금 이동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생겼습니까? 아무래도 들어오는 쪽에 연결된 튜빙이나 피팅.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연결된 어떤 피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도 이제 여기에 압력이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압력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조이질 않았다. 피팅을, 너트를 제대로 조이질 않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이 셀 거예요. 그래서 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위에 튜빙이 있고 여기도 튜빙이 있고 만약에 여기 피팅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뚝뚝 떨어져요. 여기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새는데 이게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떨어지는 건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똑똑 떨어지는 부분이 무조건 여기서 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 휴지로 좀 닦아주면서 과연 진짜로 여기서 새 가지고 좀 나오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는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피팅해서 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여줘야죠. 그죠? 네, 조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렌치라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이제 조여주는데, 한 2분의 1 바퀴, 반 바퀴만 돌려가지고 조여줬을 때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새는 현상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2분의 1 반 바퀴만 살짝 돌렸는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계속 샌다 그러면은 그걸 더 잠근다고 더 돌리면 이제 그때는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더 돌리지 마시고요. 그때는 다시 풉니다. 다시 풀고 혹시 뭐 거기에 묻어있는 뭐 이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한 솔벤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번 린스를 해줘요. 한번 이제 닦아줍니다. 다시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타이트 피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빙을 끝까지 밀어넣은 상태에서 조여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 틈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피크 브로드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쪽이 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피팅을 린스한 다음에 다시 조였는데도 마찬가지로 계속 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피팅을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팅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조일 때는 반드시 플로우를 0으로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이시는 게 뭐 당연하죠. 이건 뭐 다 상식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피팅이라든지 라인에 이런 리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플로우셀 자체에 이제 압력이 순간적으로 많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스켓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새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압력을 낮추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는 현상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통째로
이 셀을, 이 플로어 셀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스켓이나 이런 쿼르츠 렌즈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 제조사에다 물어보셔가지고 전체를 갈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게스켓만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게스켓과 그다음에 렌즈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만약에 게스켓만 교체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게스켓을 교체하는 김에 렌즈도 같이 교체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오래 쓰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UV가 에너지가 높은 빛이 계속 때리니까 이 렌즈 자체가 이제 또 굉장히 노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코팅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대상 물질이나 아니면은 오염 물질이 이제 코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이제 뭐 스트롱 솔벤트로 이제 밀어주면은 보통 웬만하면 다 잘 닦이는데 너무 오래 사용해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를 가는 것보다 만약에 뭐 게스켓과 렌즈만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 그건 기기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교환기에 의해서 이제 굴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열교환기가 이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보통 캐필러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캐필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 안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이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또 막힙니다. 그래서 막히는 경우에는 뚫어줘야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히는 것도 들어가는 쪽에, 그죠? 들어가는 쪽에 이제 많이 막힙니다. 이쪽에 만약에 막혔다, 그죠? 막혔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뚫어주는 것이 좀 더 수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막혀가지고 계속 시스템에 압력이 올라가고 뭐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시스템의 압력이 올라가면은 컬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컬럼을 제거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인지 이걸 먼저 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압력이 높아지는데 플로셀을 지난 이 부분에 막히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 플로셀까지 압력이 올라가니까 위험해지는 거고요. 플로셀 전에 막히면은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압력이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잘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을 갖다 이제 바꿔서 낍니다. 바꿔서 껴가지고 거꾸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도록 이제 만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이제 해결을 해서 보통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 방법이 그닥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게 디텍터 이 플로우셀에 압력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디텍터 플로우셀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터지지는 않고요. 이쪽으로 새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쪽에 걸려 있는 것들을 밀어가지고 빼는 거는 거의 힘들고요. 사실 반대로 이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을 거꾸로 바꿔 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만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걸 다 빼내신 다음에 라인을 다 분리시키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모세관과 그 다음에 시린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린지로 잡아 뽑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안에 이제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압력이 많이 걸리면 그때 이제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린지로 잡아 뽑아가지고 이물을 제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막히거나 막혔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UV 디텍터 셀의 볼륨에 따라서 희석 효과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UV 셀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이동성에 녹아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볼륨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피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크 볼륨이 이 부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커줘야지 제대로 된 피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피보다 더 작은 부피로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피크 볼륨으로 물질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확 희석이 되면서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폭이 넓은 그런 형태의 피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떻습니까? 이 부피가 피크 볼륨보다 굉장히 작아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안에서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UV 플로우 셀의 볼륨이 피크 볼륨의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플로우 셀의 볼륨이 크게 되면은 희석 효과 때문에 제대로 된 피크, 그러니까 희석 효과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밴드가 브로드해지는, 피크가 브로드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4.6에 150 정도의 크기를 갖고,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가 5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런 컬럼에서 그 안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K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작은 거죠.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K 값이 2 이상 돼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K 값이 1이면 굉장히 폭이 좁은 앞에서 나타나는 픽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피크 볼륨이 한 0.1ml 정도 된다라고 했으면은,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보다 좀 작은 길이가 10cm인 내경이 4.6mm에 길이가 10cm인 컬럼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패킹 머티리얼의 파티클 사이즈가 3마이크로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K 값이 1인 물질에 대해서는 그때의 피크 볼륨이 한 65마이크로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피크 볼륨의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HPLC 시스템의 UV 셀 볼륨 어떻게 돼? 6.5에서 10마이크로리터 정도 돼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플로우 셀을 보면은 스테인리스 블록 길이가 1cm, 그죠? 10mm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뚫은 구멍의 내경이 1mm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길이가 10mm, 그 다음에 내경이 1mm인 그런 원기둥의 볼륨은 7.85 마이크로리터니까 이걸 측정하기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런 크기의 컬럼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HPLC 시스템이 아니라 만약에 UPLC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UPLC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사이즈의 컬럼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압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UPLC에 사용하는 UV 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압력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륨도 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볼륨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를 작게 하거나 혹은 내경을 작게 만드는 거죠. 길이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흑광도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흑광도의 감도가 떨어지니까 안에, 그죠? 예, 직경을 작게 한 겁니다. 그죠? 예, 이 직경을 작게 해서, 우리가 UHPLC 같은 경우에는 디텍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빛이 그 안에 이제 직선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약간 이제 가는 빛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산란이 좀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그 안에 반사판 같은 것들을 그런 물질들을 발라가지고 이제 산란을 갖다가 줄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요새 이제 실험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컬럼들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뭐 4.6에 150mm짜리 컬럼이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분석도 마찬가지로 뭐 2.1에 뭐 50mm짜리 컬럼을 사용한다든가, 뭐 파티클 3마이크로짜리 쓴다든가, 아니면은 코어쉘 컬럼이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파티클이 보면은 가운데 코어 부분이 막혀 있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만 분석에 사용된다라고 따지면 훨씬 더 작은 피크 폭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어쉘 컬럼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작은 크기의 컬럼을 사용하면 거기에 따라서 피크의 폭이 더 작아지니까 일반적인 HPLC 시스템, 요런 UV 셀 볼륨을 가진 디텍터는 별로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잘 유념을 해서 디텍터에서 일어나는 피크 브로드닝, 밴드 브로드닝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UV 디텍터, 그 중에서도 이제 UV 셀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